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한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낸다고 하니 엄마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뭐하러 보내? 나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야? 이제 잊을 때도 됐잖아. 지금은 행복한데 왜 그래? 하면서 제게 핀잔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그걸 어떻게 잊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거 나 평생 못 잊어.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 거야.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평생 못 잊어서 마음속에 깊게 담아두고 살지도 몰라. 내가 이런 말도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길지도 모르잖아. 내 목표가 뭔 줄 알아? 그 집 망하게 하는 거야. 사람을 인간 쓰레기처럼 대하던 그 집구석 내가 망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라도 대충 말하면 아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그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인지, 왜 잘 살고 있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날 평생 괴롭히는지 전국적으로 다 따벌리고 싶은 마음이야. 솔직히 엄마도 반성하지. 나 엄마 너무 미워. 왜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하면서 혼자 읊조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말을 듣고 아휴 하고 한숨을 쉬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연을 적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것은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아직 세상이 살만하고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유명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곳에서 전화모금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기도 하고 가끔은 봉사활동도 가고, 정말 저도 좋은 일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간 돌아온다. 내가 베푼 만큼 분명히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호구로 봅니다. 워낙 영약한 사람이 많고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 착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세상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제 아이를 붙잡고 가끔 얘기합니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마. 엄마처럼 바보같이 살지마.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만나고 싶은 남자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만나지 말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알겠지? 하고 말귀도 못 알아먹는 딸에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저 참 바보 같죠?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세상을 알았더라면 이런 트라우마는 가지지 않았을 텐데, 왜 저는 그 시절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제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던 거였죠.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지금이야 이렇게 투정 부리듯 말을 하지만 전 그래도 꽤 귀한 딸로 자랐습니다. 저희 집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저희 집엔 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잔디 청소를 도와주는 삼촌도 계셨고 저희 아빠 차를 운전해주시는 기사님도 계셨죠. 저는 그냥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그 삼촌은 저를 학교에도 데려다 주시고 가끔은 간식거리도 사주셨습니다. 삼촌이 저를 보면서 지연아, 너 보면 꼭 우리 딸 같다. 우리 딸도 딱 너만 하거든. 초등학교 4학년이야. 너보다 1살 어리지? 근데 삼촌 고민 좀 들어봐. 요즘 답답해 죽겠다. 우리 딸이 얼마나 나한테 못되게 구는 줄 알아? 돈은 내가 버는데 항상 엄마만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하면서 제게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삼촌, 초등학교 4학년이 얼마나 가도의 시기인 줄 알아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그냥 친구들이 최고예요. 엄마가 최고고요. 남자들이랑은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냥 최대한 멀어지세요. 하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곤 했죠.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넌 참 애가 웃긴다 야. 말하는 게 꼭 어른 같다니까.
나도 사장님이 너랑 지내는 것처럼 딸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부모의 역할이 참 쉽지가 않다 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셨던 기억도 납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어른들과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 일해주시는 분들 한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다양한 직업군의 어른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지내서 그런지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이 어렵거나 불편한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과 운전을 해주시는 기사님과 오며 가며 인사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 분 다 보이지 않더라고요. 엄마, 이모랑 아저씨는? 하고 물었더니 우리 이사 갈 거야 하고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 학교는 어떡하라고? 갑자기 무슨 이사야? 어디로 가는데? 먼 동네로 갈 거야. 학교도 당연히 전학 가야지. 상황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도 전학 간다고 미리 친구들한테 말해도 하고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솔직히 넉넉하게 살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돈도 잘 써서 인기도 많은 편이었고 반장도 도맡아서 했었죠. 저도 그런 걸 좋아했고 친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녀가 가릴 것 없이 저를 많이 좋아해줬고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예쁨을 받으며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고 정말 재밌는 학창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건 딱 중학교 3학년 때까지였습니다. 다행히도 중학교 졸업 시기가 맞아서 저는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새로운 동네에서 다니게 됐습니다. 지금보다 작은 규모의 동네였고 그 당시 반에 학생이 30명도 되지 않는 학교였죠. 지금이야 뭐 반에 학생이 워낙 적다고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땐 초등학교에 한 반에 60명 정도 다녔고 중학교 때도 40명이 넘게 한 반에 같이 있던 터라 20명이 조금 넘는 반의 학생이 되는 게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집도 이전에 살던 집보다 평수가 작고 제일 불편한 건 방이 단 2개라는 거였습니다. 안방은 부모님이 쓰셨고 나머지 방은 제 방이 될 줄 알았는데 그곳엔 막내 삼촌이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월세를 내고 산다는데 전 방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기도 했고 고등학생이고 또 여학생인 제가 방 없이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투정을 부릴 때마다 엄마는 제게 사정이 이런 걸 어떡해. 지금까지 잘 누리고 살았잖아. 너도 이제 철들 때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거야, 어?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16년을 그렇게 키웠어. 그럼 너도 철이 들 만큼 들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징징댈래? 엄마가 꼭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야 알겠어? 나라고 속이 편해? 이 작은 집에 삼촌이랑 같이 사는 게 나는 좋겠어? 너네가 왜 이렇게 철이 없니?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씩 다 떠먹여줘야 돼, 응? 너희 아빠 사업이 망했다고 이렇게 엄마 입으로 확인사살 해야겠어? 그러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란 말이야. 지금 우리 식구들이 전부 길바닥에 다 앉게 생겼고 이 집도 아빠 동료가 겨우 헐값에 구해준 집이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고 현실을 직시해 주더라고요. 사실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말을 하니 저도 할 말이 없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돈에 집착하게 된 게 말이죠. 엄마는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갖고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서 전부 팔아서 돈으로 바꿔오기도 하고 집안에 있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전 물품들도 전부 중고장터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헐값이라 그런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물건을 보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더 가관이었죠.
이런 쥐똥만한 집에 이런 것들이 왜 있어? 아줌마는 뭐 하는 집이에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이 집에 이 물건은 안 어울리지. 하면서 대놓고 면박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엄마에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고가로 큰 냉장고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엄마가 자주 하고 다니던 진주 목걸이를 팔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그렇게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전업주부였던 엄마였지만 항상 집에 일해주시던 아주머니가 계셔서 엄마의 살림 실력은 정말 꽝이었습니다. 뭐랄까, 정말 못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오히려 돈이 아까운 느낌이 가득했죠. 아빠도 참다 겨우 꺼낸 말이, 여보, 요리하기 힘들면 반찬 같은 거 그냥 사 먹어도 돼. 꼭 음식 안 해도 되니까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마. 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 보증 섰다가 사기도 당하고 동업자에게 배신도 당해 사업도 망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엄마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아빠 성격 아니었으면 엄마는 거들떠도 안 봤다. 너도 남자를 만날 때 외모 보지 말고 무조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돼. 하는 말을 자주 하곤 했죠. 그렇게 저희 세 가족, 그리고 막내 삼촌은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평생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처음으로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도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하며 제 용돈을 충당했죠. 어릴 때는 제가 잘 살아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집이 망하고 제가 가난해지니까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거의 빌라에 사는 친구들이 많았고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반에 몇 명 없던 것 같았습니다. 끼리끼리라고 이상하게 빌라에 사는 친구들은 빌라 사는 친구들끼리 모여 놀았고, 그 친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부모님이 전부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을 잘 만나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았고, 가끔 빈집에서 몰래 맥주나 소주를 마시거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게 그 당시 저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저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대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대학을 가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가라고 하더군요. 다행히도 서울에 있는 유명여대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됐고, 고등학교 때 그래도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엄마는 이상하게 여대를 가길 원했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는 학과에 원서를 쓰라며 제게 말을 했었고, 저는 반항할 틈도 없이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죠. 사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삶이 나쁘지 않았기에 엄마를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대에 입학을 해서 4년을 쥐죽은 듯 지냈습니다. 친구를 사귈 마음도 없었고 무언가를 할 의욕도 안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동아리 활동,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었고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돈을 벌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꼽아 학교에 다니고 나서 졸업을 앞뒀던 저는 꽤 유명한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고 출근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였는지 아니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여행을 가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배낭여행이라는 걸 가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해외로는 가지 못했고 국내로 일주일만 가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서울을 시작으로 전라도, 경상도를 돌아 충청도, 그리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전라도에서 묵었던 찜질방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제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찜질방에서 계란을 까먹고 있던 제게 식혜를 사들고 와서 여기 사세요?
하고 물어본 게 그 사람과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여행 중이라고 말했고 그 사람은 순천 토박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집에 들어가기 민망하다며 찜질방에서 자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눈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답니다. 저만 괜찮으면 내일 순천 여행을 하면서 순천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뭘 할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저는 배낭여행객이라 누군가 절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죠. 저도 오케이 했고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드니 같이 다니고 싶다면서 하루를 제게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유명 관광지도 돌아다니고 동네 사람들만 아는 맛집에 가서 밥도 먹었습니다. 하루였지만 많은 대화를 나눴고 아직 대학생이고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렸던 22살. 나이는 어리지만 외모는 성숙해서 저보다 동생인 건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같이 여행을 하고 휴대폰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청도 지역으로 오게 됐죠. 그런데 3일쯤 지났을까? 제게 전화가 오더군요. 어디쯤이냐고요. 그래서 전 제천에 있다고 했고 그 친구가 제천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천에서 만난 그 친구와 하룻밤을 보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저희 두 사람은 연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순천과 서울에서의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남을 갖는데 학생인 그 친구와 직장인인 저, 아무래도 제가 돈을 버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쓰게 됐고 그 친구는 가끔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번에는 내가 서울에 갔잖아. 이번엔 네가 와주면 안 돼? 차비도 너무 비싸고 맨날 나만 가는 것 같아. 이건 너무 일방적인 사랑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도 저번에 갔는데. 그리고 난 출근하잖아. 넌 월요일에 수업 하나밖에 없다며. 혹시 기차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면 내가 내줄게. 네가 좀 와줘. 나 진짜 이번 주는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 하고 말했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자로 너 그렇게 돈으로 사람 움직일 거면 그만 만나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제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더군요.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그렇게 얼굴도 못 보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제 첫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솔직히 너무 일이 바쁘고 저도 너무 지쳐서 이별을 힘들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시 신입이었던 저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고 어린 남자와의 이별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저는 회사 생활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소개팅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일이 너무 재밌어서 연애 따위는 관심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30이 됐습니다. 제가 입사를 좀 빨리 하기도 했지만 승진이 빠르기도 했고 밑에 까마득한 후배들이 생길 정도가 되니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소개팅도 하고 선도 봤지만 솔직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외모가 괜찮으면 직업이 별로고 직업이 괜찮으면 외모가 별로, 둘 다 괜찮으면 학벌이 별로거나 집안이 별로였죠. 모든 걸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기본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1살이 됐고 엄마는 저의 결혼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애들은 벌써 결혼해서 애까지 낳는데 넌 뭐 하는 거야?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 안 들어? 남자친구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소개해줄 거 아니면 물어보지 마. 하고 단도리를 했지만 엄마는 가슴을 치며 아니 네가 남자친구가 왜 없어? 대체 뭐가 모자라서? 응? 직업 좋지, 학벌 좋지, 집안. 아이 집안이야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쳐. 외모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됐잖아. 대체 뭐가 문젠데? 하면서 제게 매일 묻곤 했죠. 그렇게 엄마한테 시달리며 지내길 반년쯤 지났나? 엄마가 기가 막힌 선자리가 있다면서 제게 그 자리에 꼭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미용실 아줌마가 소개해줬다나 뭐라나. 그 아줌마가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중매쟁이인데 엄마한테 선자리를 주려고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서 너무 귀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엄마, 그렇게 귀한 자리면 자기 딸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아줌마 딸이 셋이라며? 근데 왜 나한테 소개해주는 거야?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흠이 있는 거야. 엄마는 그 말을 믿어?